그래서 중국 증시에 대한 이제 투자 관련된 우리가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 저평가되어 그렇죠. 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증시 좋은 거 아까도 이제 시작할 때 잠깐 항생지수 보시고 이제 오른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지금 중국, 홍콩 뭐 주가가 좀 주식 시장이 좋은 이유가 이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태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본토랑 홍콩의 특히 이제 기술주 이런 것들의 향방, 네. 추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네. 있다. 저는 지금 현 단계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본토보다는 홍콩 증시를 선호하고요. 중국을 접근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ADR 형태로 상장된 미국의 중국 주식들, 그 다음에 홍콩주, H주로 대변되죠. 그 다음에 본토, 메인랜드 상장된 A주로 대변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해요. 어차피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다 영위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대부분을. 근데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의 선후강통,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커넥트를 통해서 남양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는 기업들이 항생테크 지수의 하위 종목들. 텐센트, 알리바바, 요즘에 BYD도 이제 편입됐죠. 그 다음에 샤오미, 그리고 SMIC 이런 기업들이 다 있고요. 우리가 얘기한 테리픽 10이 아마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 주식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이제 중국 본토도 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대표 지수인 뭐 항생테크, 왜냐하면 중국의 민간 테크 기업 지원에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지수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업판, 과창판이 있잖아요. 그게 스타 50 지수가 상해에 상장된 거고 차이넥스트가 심천에 상장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을 대변하는 기업들을 만드는 지수들인데 요즘 스타 50 지수가 과창판이 대부분의 섹터 그 비중이 반도체예요. 그래서 SMIC, 하이건 정보기술, 그 다음에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부르는 캠브리콘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테크 기업 지원 플러스 그 다음에 국산 대체화. 반도체는 대체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관세로 네. 힘든 그런 테마들로 접근하시면 제 생각에는 중국 지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상당히 불안하죠. 물론 불안함을 여러 가지 겪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상승하긴 했지만 미국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때문에 미국 달러 약세를 이루어지고 그 미국 달러 약세 기조는 제 생각에는 물론 이번에 CPI가 좀 나오면서 다시 약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자금 움직임에서 자금 회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에서 미국에 투자됐던 게 유럽으로 다시 돌아오고 아시아에서 투자됐던 게 다시 아시아로 돌아올 때 자금 배분 입장에서 MSCI 이머징 국가 인덱스에 봤을 때 중국이 25%, 한국이 15%거든요. 그 다음에 대만, 인도 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서 중국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금들은 아무래도 홍콩이 프리 마켓이니까 접근성이 더 좋아서 홍콩 마켓으로 먼저 접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면 그리고 글로벌 펀드 플로우 자금 이동에 있어서 신흥시장국 쪽에서의 중국 비중이 높고 어차피 자금이 미국 갔던 것들이 다시 이쪽으로 온다고 그랬을 때 비중 높은 쪽으로 더 많은 자금이 그렇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중에서 중국보다도 홍콩 쪽에서의 어떤 정보나 뭐 현금성, 자금성, 유동성 면을 본다 그러면 중국 본토보다 홍콩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렇죠? 중국은 좀 들어가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 QP 쿼터 받으셔가지고 들어갔다가 리패치에이션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신 부분이 기관성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홍콩을 먼저 가서 홍콩은 법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홍콩이 조금 더 선호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이쪽으로 오는 뭐 인바운드라고 네. 하나요? 인바운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국 본토에서 또 바깥으로 나가려는 어떤 자금의 흐름 같은 건 없나요? 우선 중국 본토 자금이 해외에 있는 자금 아니면 해외 자산으로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캐피탈 컨트롤이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작용이 되죠. 네, 그래서
중요한 캐피털 컨트롤 큰 메커니즘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QDII 쿼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QP 쿼터는 저희가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외국 자금이 외국이 등으로 들어가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QF는 foreign인데 QD는 domestic이거든요. 도메스틱 투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들. 이거는 철저하게 쿼터제로 운영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도 투자할 수 있고요. 홍콩에 이제 상장된 홍콩에 발행된 상품들을 통해서 다만 그 쿼터가 많이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중국 전체 투자 자금이 뭐 제가 금액은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이 정도라고 하면 그 QD 쿼터를 준 부분은 거의 제 손톱, 새끼 손톱만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또 위안화에 대한 또 평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무님이 보실 때 위안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화랑 연동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중국 경제 전체 그 전반적으로 좋아져야 위안화가 상승을 하긴 할 텐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US 달러 약세 현상이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위안화 강세. 그렇죠. 위안화 강세죠. 위안화 미국 강세. 달러 대비해서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 대비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 개념으로 중국을 봤을 때 내가 환율이 떨어지면서 내 투자 자금,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물론 지수가 오르더라도요. 그런 것들은 미국 쪽의 투자 어떻게 미국 쪽의 투자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쪽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많이 막 재밌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US equity 플러스 원 아니면 US 달러 플러스 원. 그 원이 그 하나가 무엇이나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한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중국일 수도 있고요. 다만 내 투자자 성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원이 원화, KRW나 아니면 한국 종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달 만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머징 국가에서 한국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으로 미국에 쏠렸던 자금들이 우선 한국으로 투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코스피 5천까지 가면 좋긴 하겠지만 4천쯤 올라갔을 때 저희가 조정을 겪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점에서 시세 차익을 나는 한국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거냐죠. 다시 한번 기회를 한국으로 포착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 자산 배분을 미국으로 다시 돌리지 말고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이머징 국가에 투자를 해보자. 뭐 이런 개념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자산 배분은 아니지만은 투자의 타이밍이나 아니면 조건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때 자금 흐름까지 쭉 봤는데 지금 중국 시장에서 보면은 중국 정부 정책 자금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ETF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평가가 분분한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네. 뭐 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그 중앙휘진투자공사라고 이제 국가 대표팀을 지칭하는 이제 투자공사가 있거든요. 국가 대표팀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까? 네, 그렇죠. 5년 전부터는 나온 게 저도 처음에 이 회사 들어가 4년밖에 안 됐는데 네. 내셔널 팀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내셔널 팀이 등장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국가 대표팀으로 바꾸긴 했는데 한국말로. 중앙휘진투자공사는 2003년에 설립돼가지고 이제 중국 투자공사의 자회사예요. 사실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2015년에 한번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중국 주식이 안 좋았을 때 구원투수 역할을. 그래서 2024년부터 계속 ETF를 매수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를 방어해 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3분기 정도까지 2024년 3분기까지 매수한 금액이 한 125조 정도. 근데 저희가 추정치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120조 원. 네, 제가 이제 한국말로 편하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왜 제가 방어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전에 매수했던 패턴이 중국 본토에 상장된 ETF만 CSI 300 ETF를 위주로 샀거든요. CSI 300 ETF 본토 주식 A주가 오전장에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오후장에 장 종료 전에 쭉을 쭉 끌어올려주면서 그런 패턴을 보이니까 저희 시장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샀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긴 투자공사니까 공표는 하지 않고요. 그렇죠. 근데 2025년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들어왔어요. 어떤 다른 양상이냐면 2025년 4월 7일 다시 온라인 성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본토 주식을 매수해 주겠다.
근데 그때 본토 주식의 CSI 300포인트가 3,700포인트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떨어졌을 때 산 게 아니라 오르고 있는데 7영업 거래일 연속으로 사줬어요. 사줬다. 그렇다면 공격적으로 들어오긴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걸 증시안전기금과 이제 투자공사는 약간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증시안전기금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죠. 왜냐하면 안정화를 시켜야 그렇죠.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공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KPI가 퍼포먼스, 그렇죠. 이렇게 리턴을 줘야 되는 투자공사이기 때문에 본토 주식들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한다. 나는 이것들의 가격 상상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의 상황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아가지고 비관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네.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거다.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부분도 사실 있긴 하고요. 네, 그걸 방어해주면서 센티먼트상 사실 중국의 전체적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펀더멘탈은 사실 나쁘지가 않잖아요. 영업이익 발생하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티먼트를 회복시켜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긴 했죠. 네. 그러면 뭐 우리가 정부 정책 매크로도 봤었고 기술 수준 봤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내셔널 팀 국가 대표 팀의 증시에 대한 평가 이런 것까지 봤어요. 그러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얘기했었던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고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주가의 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하반기에 중국 시장을 보고서 정부 정책이나 뭐 어떤 것들을 뭐 예상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인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내수 부양책 한번 기대해 보실 수가 있고요. 내수 부양책? 네. 근데 그 내수 부양책을 통해서 이제 수혜받을 섹터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금융주들도 그것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뭐 A50 지수라고 저희는 뭐 대표 지수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보조금 형태로 나오는 것들 이구환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미 모든 준비는 어떤 식으로 집행할지는 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이 나오는 게 10월 달인가요? 뭐 정책 회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국 회의가 곧 있을 거고요. 근데 정치국 회의가 아마 9월 달인데 그게 가장 그게 나올 예상이 높다라고 한번 9월 달에.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시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시점에 따라서 뭐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렇죠. 뭐 수출이 어떻게 되든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다음 정치국 회의 9월 달에 있을 정치국 회의에서 정책의 어떤 모습이 그려질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앙은행은 약간 중국은 정치국 회의나 아니면 양회나 이런 데서 그런 굵직굵직한 거 발표하는데 금리 인하는 사실 약간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 카드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경제 상황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응책들이 있고 추가적인 경기 둔화를 용인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있고 또 시장에 대한 또 대응책들도 마련돼 있고 그래서 사실 시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재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약간 빨라졌다고 하더라도 일선 도시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신호들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불안감이 해소되자마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요번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규제를 내놓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듯이 네, 증시와 함시 뭐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조금은 아무래도 월스트리트보다 그 원래 실물 경제보다 금융 경제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국을 한번 접근하거나 아니면 배분을 좀 늘리는 그 시점은 조금은 빨리 잡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매크로 시장 쭉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또 고민이 크잖아요. 그래서 쭉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정부 정책에 기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래에 우리가 중국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을 이끌어갈 또 산업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또 중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 전략을 할 때 포트폴리오를 우리 투자자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짠다고 하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좀 뭐 종목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죠. 섹터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좀 한번 이렇게 우리 저희들의 해안을 좀 열어주시죠. 저희가 ETF 운용사니까 제가 종목까지는 그렇죠. 분석을 못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4개 지수, 4대 지수 한번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전체 자산 배분 측면에서 미국 투자에 대한 쏠림 현상, 제 생각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90% 이상이 미국 시장에 90% 이상을 투자했을 거라고 그렇죠.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쪽에 있는 자산 배분을 8대 2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이제 삼성 그 SNI 패밀리 오피스 해서 그 지점에 이제 세미나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 중에 굉장히 금액이 많은 삼성에서는 지금 8대 2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8, 중국 2. 그리고 지금 박현중 회장님이나 미래에셋에서는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이시죠. 그래서 미래도 중국 쪽을 많이 밀고 있어서 근데 다만 중국을 볼 때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끔씩 어떻게 표현하면 폭탄들이 있어요. 시점에 따라서. 네네네. 특히 이번에 팜마트 아시죠? 그 라부부 인형을 통해서 만든 중국의 신경제를 대표하는 그 기업.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그 판매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조금 고꾸라지는 살짝 네. 조정을 받은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 AI나 아니면은 민간 테크 기업 지원 거기에 항생 테크 너무나 지겹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리고 이미 투자하신 분들이 손실을 보낸 것도 있겠지만 향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거기에 많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샤오미, 알리바바, 텐센트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 4종 완성차들을 거기에 다 지수에 포함되고 있고요. 이커머스 기업들 징둥닷컴이라든가 그리고 알리바바 또 그리고 메이트완 배달업이죠. 거기에 다 포진이 돼 있어서 굉장히 전망이 좋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스타 50 지수, 과창판 지수 추천드리고요. 내수 부양이 된다 그러면 우선은 전체적인 섹터를 한번 가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 섹터들의 그 대장주들을 모아놓은 CSI 300 지수, 어떻게 한국의 코스피 200 지수랑 비슷하죠. 그리고 A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본토에 상장된 50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거든요. 네. 그 A50의 이제 금융주 비중이 한 35%, 그 다음에 임의 소비, 그 다음에 소비 비중이 35% 정도,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수요 진작, 경기 부양책들이 효과를 거둔다 그러면 그 지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금융지수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 전반으로 좋아진다고 할 때 원래 느리게 우리는 금융지수인데 국가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움직여주더라고요. 금융주. 네, 변동성이 없이. 그래서 요번에 그걸 느껴본 게 어디냐면 한국 코스피 지수에서 네. 금융 쪽 섹터 중에 이제 증권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이라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기업들보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그거를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4개 대표 지수, A50 지수, CSI 300 지수, 항생 테크 지수, 스타 50 지수 요것들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면 한 섹터로 가는 것보다 더 분산 투자 그리고 자산 배분 입장에서 한국가보다는 중국 쪽으로 자산 배분 이런 분산 투자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저도 중국 주식 이제 주위 지인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중국 기업들의 재무제표나 IR 자료 보려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때는 정보의 부재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수를 좀 우리가 활용한다고 하면 사실 그런 불확실성이나 불편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투자 우리 선택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네네. 그 중국 관련 시황을 그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증권사의 PB분들한테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네네. 텔레그램을 통해서. 네. 그래서 텔레그램 링크가 가능하다면 나중에 이 채널에 밑에다 한번 깔아볼게요. 아, 네네네. 매일매일 이제 sektor별, 그다음에 매크로 상황, 그다음에 기업별 분석들을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되게 이제 어려운 얘기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투자 전략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미국 대표 기술주 그것도 레버리지나 인버스로 홍콩에서 거래할 수 있는 ETF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선 레버리지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종목을 네. 2배나 마이너스 2배. 그렇죠. 미국에는 3배까지 나왔죠. 네. 런던에서는 네. 더 많이 있고요. 그 배수가. 우선 올해 1월 달에 홍콩 증선위에서 증권선물관리감독위원회에서 네. 그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허용을 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홍콩에서 시장 점유율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 99.9%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 완전히 또 독점이시네요. 그렇죠. 독점이라서 저희가 낼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저희가 또 제일 먼저 냈고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미국 거를 그렇게 네. 한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랬냐면 우선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 투자자들이 접근을 할 때 밤에 잠을 깨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시차에서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11시 반, 밤 11시에 주식 매매를 시작할 수 있는데 특히 ETF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하고 달리 장 시작하자마자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30분 정도 기다리면 그때 매수 매도가 막 나오면서 호가들이 좁아지기 시작하는데 스프레드가 좁아지죠. 그러면 12시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또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특성상 2배 마이너스 2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런 단일 종목처럼 매수하고 주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맞아요. 확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아 시장에서 주간에 거래를 하셔라라고 저희가 말씀 만들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미국 시장이 이제 우리가 오후 5시에 끝난다고 봤을 때 한국으로 이제 새벽 5시인데 미국 시장 장 끝나고 나오는 뉴스들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관세 발표나 아니면 트위터나 X라고 하죠. 맞아요. 나오는 뉴스들이. 굳이 그거를 미국 시장까지 가서 기다려서 대응하지 마시고 아시아 시장에서 먼저 선제 대응을 하시면 되죠. 테슬라나 엔비디아 관련 뉴스들. 투자의 편의성을 엄청 높여주는 네. 그런 뭐라 그럴까 기술이고 아니면 우리가 비어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데 상당히 임프레시브합니다. 이상적인데 잘하신 것 같고. 근데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 삼성도 그렇게 네. 삼성전자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삼성전자도 저희가 저번 달에 론칭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시아 투자자들한테는 아시아 증시에 있는 상품들이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상품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트래킹을 훨씬 더 잘하니까요. 시간대가 같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론칭을 했고요. 지금 현재 거래량이나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히 되고 있어서 자산 유입도 한국에서만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거든요. 한 US 달러로 3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40억 정도가 순유입이 됐어요. 오. ETF 단일 종목으로는 상당히 큰 양이거든요. 그리고 한 달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 2배 마이너스 2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더 유용한 도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출시하자마자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올랐죠. 그리고 큰 조정을 겪지 않고 그래서 지금 물량의 매수 패턴을 보면 매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집을 해가는 패턴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가격 오르는 거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는 거 또 이제 이번에 그 이재용 회장님도 그 법원에서 판결이 좋게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삼성전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아무래도 느리게 움직였던 삼성전자인데 저희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약간 수익을 극대화하셔라라고 네, 그런 홍보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어디 뭐 일간지 보도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홍콩 재무장관이 네네. 방문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두 홍콩과 한국 시장 간에 또 뭐 삼성 얘기도 있어, 삼성전자 얘기도 있지만은 네. 그 뉴스 한번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뉴스보다도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가 있는 게 그렇습니까? 재무장관님 네. 방문하셨을 때 제가 통역을 했거든요. 진짜요? 네, 저희가 행사를 같이 한 게 있어서 네네. 네,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이고 그게 또 뉴스로 나오긴 했는데 네네. 재무장관님이 굉장히 재밌는 걸 한국 그 고위 관계자분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한국 기업의 홍콩 상장. 그래서 본토 투자자들의 자금을 한국으로 끌어올리자. 근데 그거 같은 게 굉장히 한국 주식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특히 홍콩 투자자뿐만 아니라 본토 투자자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한국으로 더 채널이 늘려지는 어떻게 외국 자금들이 한국을 더 투자가 될 수 있는 특히 본토 투자자들의 자금이 투자가 된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금의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또 논의하신 거는 이제 ETF 크로스 리스팅, 교차 상장을 하자. 그래서 한국의 자산운용사와 뭐 홍콩의 저희 같은 대표 자산운용사가 같이 움직여서 각 국가 간에 있는 그 상품들을 서로 교차 상장을 해주는 교차 거죠. 상장을 하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아라비아랑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본토랑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같은 개념을 지금 저희가 일본과 한국으로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고 어. 세 번째 논의된 내용은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안은 홍콩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죠. 인허가를 해준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인허가 관련해서 라이센스의 지급을 이제 8월 1일 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들이 한 10개 정도가 되고요. 그 기업들의 이제 분류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금융기관들 이런 섹터도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홍콩 네, 홍콩 금융기관이죠.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논의도 이제 한국의 저기 그 높으신 분들이랑 논의도 했더라고. 서로 협업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홍콩 쪽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 라이센스를 받는 기업들 한번 이제 곧 나올 거니까요. 네네.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현장감 있게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중국 경제를 계속 보고 시장을 보지만은 이렇게 또 사모님 같은 분을 모시고서 얘기를 들으면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하고 또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데. 그래서 오늘 오랜 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CSOP의 이재충 상무님을 모시고서 홍콩 현지에서의 보고 판단한 중국 증시와 ETF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미국의 관세라는 큰 변수 속에서 중국 경제의 체력과 증시의 방향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봤습니다.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소비 부진이라는 중국의 고민과 그럼에도 시장을 방어하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관세 충격과 내수 부진 등 중국 증시를 둘러싼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어디엔가 기회가 있을까 하는 어떤 투자 전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오늘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충 상무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을 좀 걷어내고 냉철하게 시장을 분석하면서 기회를 찾는 새로운 관점을 얻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글로벌 사이언즈는 시청자 여러분의 더 정확하고 깊은 세계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 이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